네,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한 후에 조아리의 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 즉 송신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행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활동이 전화나 회의, 면담, 의사결정, 업무를 추진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은 조직의 중요한 기능, 즉 조직의 중요한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리를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 상호 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소통의 기능은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또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통솔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사기 양양과 동기 유발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제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명료해야 됩니다. 의사 전달을 할 내용이 명료해서 그 말은 이제 내용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문장과 쉬운 용어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그 내용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일관성, 일치성을 말하고요. 적시성,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돼요. 너무 빨리 말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말해도 안 되고. 분포성은 모든 정보가 의사소통의 모든 대상에게 골고루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적응성은 의사소통의 내용이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성,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수용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정보의 양이 적당해야 돼요. 적정성, 과다하지도 않고 과소하지도 않은 적당량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또 관심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주의와 관심을 끌고 수신자에게 정보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하게 되든 어떤 조직에서 일하게 되든 이 의사소통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소통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의사소통 교류에 따라서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고 쌍방적인 의사소통, 대화나 질의응답, 그 다음에 토론, 대화식 가르침 이런 것들은 쌍방적인 의사소통이겠죠.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 방향이 그거에 따라서 한번 방향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수직적 의사소통은 하향식 상의 하달 형식이죠. 예를 들면 명령이나 일반 정보를 전달하는 거, 편람이나 핸드북, 뉴스레터,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수평적 의사소통은 회의나 아니면 사전심사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또는 조직의 목표와 합치성 등을 검증하려는 제도입니다. 회람은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관계자들에게 통지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형식에 따라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계층제적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문서를 수단으로 해요. 명령, 지시와 보고, 품위 이런 것들이고요. 장점은 이제 상관의 권위가 유지되고 의사 전달이 확실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분명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리고 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정보나 근거의 보존이 용이해서 다음에 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문서함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단점은
이제 융통성이 없고 형식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배우 사정을 소상히 전달하기는 곤란해요. 여러분 협의록 같은 걸 쓰시면은 거기에 다 뭔가 소상한 내용을 적기는 어렵고 요약해서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지가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이런 계층제나 공식적인 직책을 떠나서 조직 구성원들 간의 친분이나 상호 신뢰와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인간적인 만남이나 친목회에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문이나 일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신속히 전달되고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우 사정을 소상히 전달해주죠. 그리고 좀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이나 긴장감 이런 거를 좀 해소시켜주고요. 그리고 행동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해서 조언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의견 교환의 융통성을 높이죠. 그리고 공식적 전달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개인의 목적에 따라 역이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벌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공식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 또 수직적 계층 하에서는 상관의 권위가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통제가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의사소통 매체에 따라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소통 기법으로서 조아리의 창, 여기서 창이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이해하실 때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졌느냐의 유무, 이것과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이것을 조합해서 4가지 영역으로 이 창을 구성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에게 알려졌느냐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드백을 얼마나 얻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줬느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알려줬느냐는 피드백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노출했느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을 구성하실 때 이해하실 때 이제 가로축이 피드백을 얻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왼쪽이 피드백을 적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적게 얻는 거고 왼쪽이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내가 적게 얻는다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피드백을 다른 사람부터 많이 얻는다는 건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Y축은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자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느냐의 정도예요. 자기 노출의 정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 노출의 정도가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타인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고, 자기 공개를 적게 한다는 건 타인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이 4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공개적 영역, 그리고 개방적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맹목적 영역, 그 다음 3번째는 숨겨진 영역, 그리고 미지의 영역, 이렇게 4가지로 창이 구성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개방적 영역은 나도 나를 많이 노출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정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많이 알려진 부분으로 자신의 이름, 성별, 직업과 같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과 타인에게 잘 알려진 부분이에요. 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은 상호 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형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맹목적 영역은 보시면 blind area라고 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많이 자신을 노출했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피드백을 안 주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은 알고 있지만 자신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려진 거죠. 맹목적인 무지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들이 아는 객관적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해주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신의 좋지 못한 습관이나 버릇, 말투, 행동 특성 등으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예요. 타인들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을 받아 고치려고 노력하면 무지의 영역은 점차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지의 영역에서 이런 개방적 영역으로 가려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독단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적극적인 경청을 해서 공개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폐의 영역은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영역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데 타인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내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죠.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실수, 약점 등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실수, 약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다 내보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폐의 영역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과묵형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숨겨진 영역에서 공개적 영역으로 가려면 자신에 대해서 잘 많이 드러내면 되겠죠. 미지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무의식이나 기억이 아주 흐린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도 다 모두에게나 있어요. 이런 것은 폐쇄형 의사소통을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타인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잠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소통까지 이제 다루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파트인 장학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